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신장 디톡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 물을 많이 먹으면 되는 건가?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금방 얘기하셨던 건 짜게 먹는 거 그리고 과도한 단백질 섭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하나로 이제 모았을 때 예. 그것이 결국은 이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토리 가족 여러분. 온토리 의학살롱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토리 의학살롱은 의사와 약사가 우리 세상에 가장 궁금한 건강 지식들을 허심탄회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져볼 건데요. 앞으로 온토리 의학살롱 진행을 맡게 된 의사 박민수. 네, 약사 이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약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온토리 가족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 건데 아무리 이창현 약사님 특유의 친근하고 그러면서 냉철한 지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도록 하고요. 저도 이제 우리가 환자 진료하면서 우리 환자분들이 계속 물어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치의 개념으로 이 코너를 이제 이끌어갈까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까 고민을 많이 해볼까 하다가 최근에 굉장히 흥미롭게 읽은 책이 있어요. 아, 그게 뭘까요? 예, 바로 이 책입니다. 내 몸을 살리는 신장 디톡스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 친근한 분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이 굉장히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저도 이제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그래서 내 몸을 살리는 이제 신장 디톡스라는 내용인데 신장 디톡스. 어떻게 보면 디톡스라는 개념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신장 디톡스라는 개념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펴내게 된 어떤 동기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보통 우리가 몸이 많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의 진료도 중요하고 예. 또 약국에서의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면에서는 그 디톡스라는 개념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이제 영역에서 보통 이제 장 디톡스라든지 간 디톡스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몸에 들어온 어떤 물질들이 작동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생긴 노폐물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것은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디톡스라는 것을 얘기하려면은 신장이라는 장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디톡스 하면은 장 디톡스, 간 디톡스에 익숙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장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신장 디톡스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무래도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 혈액 검사를 하잖아요. 혈액 검사를 하다 보면 참 이렇게 변동이 적으면서도 해가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는 지표가 있어요. 네, 바로 그거 신장 수치. 네 맞습니다. 우리가 크레아틴으로 체크하기도 하고 그리고 GFR 그 신사구체 여가율로도 체크하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래서 이제 신장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신사구체 여가율을 이야기할 때 신사구체라는 개념을 보면 사구체는 굉장히 조밀하고 정밀한 혈관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혈관 건강을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혈관 건강이 나빠졌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기관 중에서 하나가 바로 뇌졸중이나 네. 심근경색보다 앞서서 이 신장 기능이 먼저 그걸 미리 얘기하는 지표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혈관 건강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신장 디톡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 물을 많이 먹으면 되는 건가? 자, 그런 어떤 의문이 생기는데 아마 우리 온토리 가족분들도 이 정도까지 고민이 좀 진행이 되었을 거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본인도 이제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시고 콩팥 수치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에게 연보를 체크해 보라고 그래요. 5년 전에 콩팥 수치, 그다음에 2년 전에 콩팥 수치, 그리고 올해 콩팥 수치. 그래서 점점 나빠지고 있으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약사님께서는 네. 우리 신장을 공격하는 그래서 신장이 독소로 작용하는 가장 큰 문제가 네.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고 있을까요? 물론 이제 신장 기능이 나빠지게 되는 뭐 요인들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나쁜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금방 얘기하셨던 건 짜게 먹는 거 그리고 과도한 단백질 섭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하나로 이제 모았을 때 그것이 결국은 이제 스트레스라는 개념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부적인 활동을 할 때
이제 받게 되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거나 에너지를 사용할 때도 결과적으로는 몸에서 작동하는 것은 이제 세포기 때문에 세포. 결국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세포의 스트레스로 작동을 하게 되고 그 세포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장의 건강이 나빠진다.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세포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신장이 나빠진다.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네. 그러면 세포에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어떤 기준으로 신장이 나빠지고 그리고 신장이 나빠지면 세포에 더 큰 스트레스가 주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악순환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조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좀 학술적인 내용일 수도 조금 있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최대한 좋을 것 쉽게 같아요. 얘기를 드리면은 예. 신장이라는 이 장기는 이제 요산 수치에 하고 상당히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요산하면 보통 우리가 통풍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럼 요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예. 더 좋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몸속에 이제 요산 수치가 높아졌을 때 음.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질병이 이제 통풍인데요. 예. 사실상 이제 요산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관절염, 치매, 알츠하이머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요산하고 다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고요산 혈증, 그 요산 수치가 높아졌을 때는 네. 신장에 결석이 생긴다든지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과 요산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세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ATP에서의 수준이 아무래도 좀 과도하게 사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세포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ATP라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대응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ATP를 이제 만들 때 생기는 대사 산물 중에 하나가 또 요산이고요. 그리고 요산이 이제 왜 늘어난지 이해를 예. 했습니다. 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온토리 가족분들이 많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기능학적으로 우리 요산이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산화 스트레스가 많거나 몸속에 염증이 많을 때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산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비타민 C라든지 에너지 요소를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그런 원리였군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콩팥 건강, 그래 신장 건강을 볼 때 콩팥 수치뿐만 아니라 요산 수치를 봐야 되는 이유도 굉장히 늘어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까지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요산을 많이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부분이 된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해롭다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마음을 잘 먹는 것,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 어떤 마음의 어떤 디톡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또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핫한 몇 가지 트렌드가 네. 과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부분인지 아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첫 번째, 저희 환자 중에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요산 수치가 좀 올라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래서 에너지가 누가 봐도 이제 에너지의 어떤 빈곤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라톤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분명히 이제 마라톤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하고 계신데 봤을 때 본인이 이제 마라톤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조금 뭔가 몸에 염증이 쌓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의구심을 이제 표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마라톤에 대해서 창반yan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신장 디톡스 관점, 스트레스 관점에서 보신다면 우리 약사님은 어떻게 좀 평가하실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마라톤 이제 좋아하는 동호회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뭐든지 간에 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약사님의 의견을 듣고 조금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 견해가 분명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마라톤이라는 운동은 사실은 좀 나쁜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좀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마라톤의 기원을 따져보면은 사실은 고대 어떤 두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한 병사가 그 엄청 먼 거리를 열심히 뛰어가서 승전보를 알리고 죽었어요. 분명했죠. 예, 그리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생긴 운동 종목이 이제 마라톤인데,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냥 일반인이 그 정도 거리를 뛰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지 어떤 뭐 마라톤을 해서 몸이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활동량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데 그 이상의 행동을 해서 에너지를 너무 과하게 쓰면은 몸에서는
그게 세포 스트레스로 작동을 하고 그 스트레스가 이제 짧은 시간에 너무 과하게 일어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극도의 세포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운동을 너무 안 하는 것도 좋지 않잖아요. 네, 또 마라톤이 무조건 나쁜 운동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우리 환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자기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약간 그런 개념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죠? 맞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여름 떼약볕에 있는 그 여름에 한두 시간을 뛰어놀아도 사실은 아주 멀쩡합니다. 예, 예, 근데 저희 나이쯤 되면은 여름철에 한두 시간 뛰어놀면은 쓰러져서 죽을 예, 수도 예, 있죠. 예. 이건 뭐냐? 그 사람이 한 개체가 소화해낼 수 있는 에너지의 어떤 총량 그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대사 활동이 왕성한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걸 이제 넘어가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겠다라는 얘기고요. 네. 만약에 그걸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소화해낼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턱대는 마라톤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약사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최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거 있거든요. 네. 바로 간헐적 단식. 네. 열풍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앞에 계시는 우리 옴토리 주인분도 하고 계시고 대표님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도 약간 그러면 이렇게 우려를 표하실 수 있는 견해가 있으시겠네요.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의사나 약사들 중에서는 간헐적 단식을 굉장히 지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게 옳고 그름을 논한다라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바라보는 게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간헐적 단식을 바라봤을 때 사람이라는 존재는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것도 에너지를 쓰는 것이고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도 에너지를 쓰면서 이제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사실은 에너지를 만들 재료가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해줘야 됩니다. 음식으로 들어온 영양분과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가 아까 말씀드린 ATP라는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일어나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뭐 지방질이 많으신 분들은 영양분을 좀 비축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넣어주지 않더라도 그게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로 전환이 되니까 먹지 말고 있는 걸 사용해서 소모를 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간헐적 단식의 개념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배가 고프면은 좀 신경이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열량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포 입장에서 세포를 만약에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봤을 때 밥을 안 주면은 신경이 날카로워질 거라는 거죠. 세포가 예민해지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세포를 굶기는 행위 자체는 이제 세포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약간 생각합니다. 기존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패스팅이라고 그러죠. 단식을 통해서 세포를 이제 자극하자. 네. 그래야지 이제 오토파지 낡은 세포를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세포의 자연스러운 어떤 교체를 이룬다. 네. 그게 바로 이제 간헐적 단식의 이제 메인 어떤 예. 목표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약간 어떻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은 지적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적당한 그 지점을 사실은 우리가 알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모자라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과해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그 적절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 적절한 지점을 사실은 이제 개인이 어떻게 조절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적절한 조금 그리고 스트레스 너무 없는 것도 안 되잖아요. 예, 세포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면 어떤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스트레스가 필요한데 그 중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예,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라톤과 간헐적 단식. 네. 운동하고 먹는 거죠.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라톤이라는 장거리 달리기는 분명히 이제 세포에게는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근데 인간은 또 항상 그 챌린지를 하면서 세포에 자극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의 건강 상태에 맞게끔 해야 되고 가욕을 부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42.195라는 것을 달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단련을 통해서 서서히 자신의 능력을 이제 키워나가면서 하되 그 부분이 자기의 능력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관절염이 올 수도 있고 근육의 손상도 올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간헐적 단식도 그런 것 같아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부신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부신 피로가 있는 사람들은 네. 코티졸의 어떤 리스판스,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글루코코티코이드 대신에 미네랄코티코이드가 반응하게 되고 이 미네랄코티코이드 자체가 혈압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한 간헐적 단식이 오히려 네. 혈압을 올리고 몸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가 간헐적 단식을 하기에는 세포의 에너지 수준이 원활하지 못해요. 아, 맞습니다. 그죠? 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그거는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헐적 단식을 좀 하면 오히려 이제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고 신장에 독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주면 네. 그런 분들 좀 주의해서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게만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는 네.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이게 부정적이었던 시선 자체 뭐냐면 너무 좀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다들 과하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이제 그런 경각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이것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 안정적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포들이 살아가는 우리 몸의 환경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이 생김으로써 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몸의 체내 환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미생물의 세계를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신장에서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 몸에 독소가 쌓여서 체내 환경이 독소화가 되고 신장 기능이 좋을 때는 환경이 정화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깨끗해지니까 세포들이 좀 더 잘 버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로 했을 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참 어렵지만 네.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몸에 이제 어떤 정화가 좀 일어난다면 그렇게 되면은 간헐적 단식이든 마라톤이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세포가 받는 스트레스가 좀 더 줄어들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나 마라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이제 네. 운동이나 식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진행할 때는 몸의 반응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근육이 빠진다. 더 피곤하다. 그다음에 오후에 어떻게 보면 혈압이 올라가더라. 이제 그런 수치가 있는 거는 몸에서 분명히 이제 거부하는 반응이 있다는 네, 거고 그럴 때는 약간 그런 걸 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마라톤을 하고 났는데 오히려 피로가 풀리지 않고 관절이 더 아프고 그다음에 하는 동안 하고 나서 굉장히 힘든 어떤 부분에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가져간다 그런 거는 또 몸에 가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왕도가 없기 때문에 항상 네. 우리가 중령을 지키라는 거고요. 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약사님께서 세포의 환경을 정화해야 된다. 네. 그리고 세포의 환경을 정하는 데 있어서 신장 디톡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그 개념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에이팝토시스. 그래서 에이팝토시스와 신장 디톡스와의 어떤 연관관계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온토리 가족분들이 이걸 개념을 이해하고 그러면 에이팝토시스가 잘 일어나기 위해서 신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에이팝토시스라는 거는 영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계획된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고를 당해서 세포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세포들이 사멸해서 얻게 되는 이점을 가지는 생체 방어 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약사지만은 또 석사 박사 공부를 뇌를 공부를 했습니다. 뇌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은 나쁜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반응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에이팝토시스는 어떤 개념이냐? 우리 몸의 환경이 나빠졌을 때, 즉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몸에 독소가 많아지고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됐을 때, 이 세포들이 스트레스가 가중화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암세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예. 세포가 스트레스 받게 되면 DNA 손상이 일어나잖아요. 맞습니다. DNA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변성이 되는 거고 예. 그 돌연변이가 되면서 암세포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DNA의 돌연변이가 생기는 과정에서 뭐냐면 아까 제가 ATP 얘기할 때 아데닌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예, 예, 이 아데닌이 사실은 DNA나 RNA에 들어가는 핵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게 요산으로 변환돼서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아데닌으로서 많이 존재하게 되면은 세포 변이가 일어나서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에너지를 사용한 최종 산물이 어쨌든 아데닌이었고 요 과정에서는 이게 많으면 암세포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요산으로 전환시켜서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신장 기능이 나쁜 상태라고 보면은 신장 기능이 나빠졌기 때문에 요산이 잘 안 빠질 거예요. 그럼 요산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요산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증후군의 어떤 질병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도 이 뇌에서는 더 좋은 거를 또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몸이 나빠지는 과정에서는 덜 나쁜 거를 선택하게 그쵸.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산 수치를 높여놓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때는 요산 수치를 높이겠지만은 이 요산 수치가 너무 많아져서 부담스러워지는 경우에는 아데닌은 요산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래서 쌓아두겠네요. 쌓아둘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럼 이게 이제 결국은 쌓여서 아데닌이 너무 또 많아지면은 암세포가 생기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각광받는 이론 중에 하나가 잘못 접혀진 단백질, 네. 그 미스포이딩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이제 아데닌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뇌 쪽에 쌓이게 되면 미스포이딩 된 게 치매가 되는 거고, 네. 근데 세포 속에 쌓이게 되면 DNA를 손상시키는, 네. 그래서 이제 암세포로 변성을 일으키는 네.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고, 혈관 속에 쌓이면 혈관 벽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예,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될 수가 예.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 몸에서는 막기 위해서 어떤 방어 시스템을 작동을 시키는데 네. 그게 이제 에이팝토시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암세포로 가기 전에 어떤 환경이 나빠진 상황에서 암세포가 될 만한 애들을 빨리 없애버리는 예, 거죠. 예. 그리고 그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세포를 자살시키면서 발생하는 그 세포 내액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세포의 그거를 분해물. 다시 재활용해서 그죠, 에너지 몸에 원화로서. 조금 더 예. 유익한 방향으로 쓰게 되는 하나의 방어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팝토시스가 잘 일어나는 데 있어서 신장 디톡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에이팝토시스가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이제 몸에 또 너무 부담을 주게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항암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보통 암 환자들이 에이팝토시스가 높은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에이팝토시스가 높아져서 암세포를 막았지만 막으려고 하지만 그 시스템은 이제 빠져나가는 세포들이 암세포로 이제 생기니까 항암 환자를 관찰했을 때는 암세포가 있으면서 에이팝토시스 수준이 높은 상태일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수준을 더 높여버렸더니 암세포도 자살을 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에이팝토시스를 과하게 높이는 거는 사실은 이제 항암 치료의 하나의 방법 중에 그렇죠. 되는데 예. 이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뭐냐? 정상 세포까지 삼해돼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결과적으로는 몸의 이제 균형 체계가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세포들이 너무 많이 죽게 되면 그 세포의 부산물들이 몸속에 많아지면서 우리 몸속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줄 것 같은데, 예,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장 디톡스에서 얘기하는 이 에이팝토시스는 뭐냐? 신장 관리를 잘해서 몸의 환경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에이팝토시스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어느 있다.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어나지니까 이제 이쪽으로 더 과하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과하게 넘어갔을 때는 그 어떤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 치료나 뭔가 해서 에이팝토시스 높이는데 그건 사실은 정상적인 생태계를 파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게끔 미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온토리 가족분들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현대인은 신장 기능이 혈관 질환들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신장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에이팝토시스로 인한 가정에 생기는 부산물들을 밖으로 배출할 수도 없고 네. 그러면서 또 에이팝토시스가 막히게 되면 죽어야 될 세포들이 삼해되지 않으면서 찌꺼기로 쌓이게 되고 네, 맞습니다. 그게 변성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장 디톡스를 하는 게 에이팝토시스 그리고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오토파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신장 디톡스가 제대로 안 되는 분들, 신장에서 디톡스 기능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암이라든지 치매라든지 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여러 가지 만성적인 질환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심각한 질병으로도 갈 수가 있겠지만 그 가기 전에 건강한 항상성이 무너진 상태가 되니까 혈압이 먼저 올라간다든지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지 혈당이 높아진다든지 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 대사증후군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포는 생로병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세포의 어떤 신구 교체가 잘 일어났을 때 굉장히 건강한 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자기 수명을 다한 세포가 제때 죽는 거를 이제 우리가 에파토시스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고 표현하죠. 프로그래밍 된 세포의 사멸. 그러면서 그게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아니면 필요한 요소로 사용되는 걸 또 오토파지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오토파지나 에이팝티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산물들이 잘 이렇게 밖으로 배출이 돼줘야 되고 요산의 처리가 필요한데, 그 요산의 처리에 있어서 아데닌이 몸속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신장 디톡스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신장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약사님이 이 책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던데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호흡, 네. 그다음에 영양요법, 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부분을 조금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은 이제 저는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트레스라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세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세포 수준까지가 아니고 보통 보면 이제 육체적인 스트레스, 몸을 많이 쓰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여기 이제 크게는 그렇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사실은 지금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훨씬 더 스트레스가 큽니다. 많죠. 그리고 저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 중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스마트폰. 많은 분들이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스마트폰을 꺼내 보는데요. 이 스마트폰에 나 5분밖에 안 봤어, 10분밖에 안 봤어라고 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이 이 발달을 하면서 통신망이 발달을 하면서 속도라는 게 엄청나게 빨라졌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은 5분은 10분을 봤다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맞아요.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용량을 내 머릿속에 들어왔냐라는 개념이 끊임없이 정보가 그렇죠. 들어오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10분 동안 걷는 운동을 한 사람과 10분 동안 전력 질주한 사람은 에너지 소모가 완전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통신망이 발달한 시대에서의 스마트폰은 짧은 시간에도 큰 용량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는 이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도 스트레스로서 작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보는 분들의 뇌파들 보면은 뇌파들이 정말 이게 날카로운 뇌파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이 뇌파를 안정화시킨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라는 개념이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뇌파를 안정화시킨다라는 개념을 접근했을 때 숨을 쉬는 행위가 뇌파를 가장 쉽게 안정화시키더라라는 연구 논문들이 자, 있다라는 정리를 거죠. 하면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시기에서는 우리 뇌가 끊임없이 혹사당할 수밖에 없는데, 혹사당하는 뇌를 쉬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디톡스를 위해서는 호흡 관리가 중요하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호흡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숨 쉬는 게 호흡인데 그걸 어떻게 관리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끊임없이 숨을 쉬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호흡 이렇게 이뤄가는데요. 약간 이제 다르게 끊어주면 뭐가 되냐면 흡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숨 쉬는 걸 관찰해 먼저 보면 들이마시고 보통 그렇겠네. 깨어 있을 때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음. 그럼 들이마실 때는 들이마시는 걸 흡이라고 하죠. 내쉬는 걸 호라고 호.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흡호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호흡은 언제 하냐? 잠을 잘 때 합니다. 그런데 이 잠을 자는 행위에 왜 호흡을 하냐? 그리고 또 잘 때는 뇌파가 또 안정적이잖아요. 뇌를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에서 그 뇌 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잘 때 이렇게 청소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뇌파가 안정화된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 몸의 어떤 디톡스 개념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그렇죠. 예, 결국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뇌파로 이제 반영되기 때문에 뇌파를 안정시키면 스트레스의 어떤 내성이 강해지고 예,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겠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상태에서 흡호를 하고 있지만은 내가 계속해서 그걸 호흡이라는 개념으로 이게 좀 개념을 잡아주기 시작을 하면은 이런 거죠. 숨을 쉬는데 이렇게 하면 흡호를 하고 있지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호흡이 되겠죠. 호흡의 순서를 좀 바꾸자는 이야기인가요? 그 의식이 변화가 똑같은 숨을 쉬고 있지만 호흡이라는 인식을 통해 가지고 뇌파가 떨어지는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가족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흡포하고 호흡하고의 차이가 약간 뭘까요? 아. 예, 그래서 들이마시고 내쉬지 말고 내쉬고 내쉬고 들이마시라는 거죠. 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거냐면 예. 흡포라는 개념, 들이마시는 걸 먼저 했다는 얘기는 내 몸의 요구치가 산소를 먼저 갖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의도죠, 이거는. 예. 그래서 산소를 갖겠다라는 의도는 산소를 활용해서 ATP를 만들겠다는 의도랑 연결이 되고요. 결국은 내가 에너지를 쓰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뇌파가 깨어나게 됩니다. 아, 예. 반대로 숨을 내쉰다라는 의도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겠다라는 의도기 때문에 그러면 몸에서 이완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파가 다운이 되는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흥분 상태에 있는 분들은 숨을 자꾸 들이마시고 내쉬는 흡포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흡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러니까 순서를 살짝 바꿔주기만 해도 뇌파가 이게 안정화되는 효과가 나오면서 그것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살짝 벗어나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갖게 되더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병원에서 이제 공황장애 환자라든지 불안장애 환자들 보면 호흡이 되게 빠르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흡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영상을 보시는 우리 온토리 가족분들은 호흡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시면 뇌파가 굉장히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제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스마트폰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걸을 때 스마트폰을 보거나 들고 걷지 말자. 가방에 넣거나 주머니에 넣자. 그래서 손에 자유를 주자. 왜 그러냐면 이제 걷다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근골격계가 굉장히 어떻게 변형이 되고 위축이 많이 되고 걷기의 어떤 운동 효과를 제대로 하나도 못 누립니다. 그래서 걷는 동안은 스마트폰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양보하자 하나 하고 두 번째, 잠자기 전 1시간 전부터는 가급적 스마트폰을 보지 말자.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에서 주는 정보,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들어온 이제 블루라이트가 잔상이 남아서 우리 뇌에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국 자는 동안 우리 뇌가 청소를 계속 하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막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하고는 있지만은 네. 약간의 중독이죠. 네, 예. 그래서 그렇죠. 쉽지가 금방 않죠. 당장에 이게 고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런 부분들을 가장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바로 네. 저는 이제 호흡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 네. 그리고 이제 약사님께서 아까 이제 신장 디톡스를 위해서 에너지 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도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AMPK 관련된 부분을 좀 개발하신 게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건강 강의를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예. 스트레스에 대한 거는 개인의 그 살아가는 어떤 환경들이 정말 다 다르고 또는 똑같은 환경이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어떤 의식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라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다만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그분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어떤 상황을 스트레스를 받아들였는데 의식 구조가 살짝만 바뀌면은 아 이거 스트레스가 아니었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식을 변화를 주게 하는 거를 저희는 이제 뇌교육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박사 전공이 요 부분이에요. 아, 그래서 예. 이제 요걸 활용해서 그분의 스트레스를 좀 없애주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에 관련된 걸 하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막상 혼자 있거나 하면 또 이게 금방 또 잊혀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습관이 안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아 이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으면 또 저는 이제 약사니까 약국에서 이런 걸 좀 환자분들 도울 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장 건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몸의 대사가 회복되는 그런 원료를 이제 좀 찾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사는 곳이 제주도인데 예. 제주도에 이제 돌외라는 자생 약초가 있습니다. 예. 그 약초에는 AMPK를 활성화시키는 성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성분도 들어있고 그리고 예. 또 신경을 또 안정시켜주는 효과도 가진 또 성분들이 예. 아주 다양한 사포닌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예. 그 사포닌을 연구를 하면서 아 이거를 잘 만들어서 상품화 시키면 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특허 물질
물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연구라든지 실험도 상당히 진행이 되었겠네요. 그렇죠. 예. 사실 뭐 그냥 식품을 파시는 분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근거 없이 어디 좋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약사니까 예. 근거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문헌적으로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이제 약초를 가지고 그걸 이제 가공한 결과물. 근데 저희는 증류 방식을 통해 가지고요. 이제 돌의 잎 증류 추출물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 증류 추출물이 제가 원했던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 하주원 교수님 그리고 제주대학교 이제 해부학 교실의 김진우 교수님 같은 이제 교수님들하고 세포 실험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효과를 증명해 보였고요. 그런 실험 자료들을 특허를 내고 또 이제 논문을 내고 네. 논문은 이제 저희가 SCI 또 논문 네. 3편이 나왔습니다. SCI. 예. 그 어렵다는 SCI. 예. 그리고 이제 인체 적용 실험까지 해서 올해 이제 식약처의 기능성 그 효과에 대한 이제 검증을 받는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장 디톡스나 에이팝토시스 관련해서 관심 있는 우리 가족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환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환절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환절기 건강 관리 굉장히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 스트레스 관련해서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스트레스 받게 되면 걱정이 되고 불안하게 할 건데, 그런 걱정이나 불안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 거고, 당신이 하고 있는 걱정은 다른 사람도 다 하고 있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걱정이다. 그렇게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온토리 가족분들도 지금 분명히 뭔가 걱정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할지 조금 마인드셋 관련해서 조금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의 본질은 사실은 생존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나의 생존이 불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이것을 살아나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에너지를 과하게 이제 사용하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뭐 시간이 짧든 또는 기시든지 간에 살아온 인생을 조금 돌이켜 보면은 참 살기 힘든 상황에서도 보면은 살아왔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스트레스를 벗어나는다라는 거는 알 수 없는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의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 그것을 저는 자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존감. 그래서 그렇죠.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여 나가시면서 그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냐면요. 제일 좋은 게 건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운동하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자기를 아끼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루틴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내가 세상에 제일 예뻐, 예. 제일 잘생겨서 그러니 조금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본인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제가 신장 디톡스라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자존감은 건강한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나오게 된 게 사실은 신장 디톡스인 맞습니다.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을 참고를 말씀드리면 1 온토리 하시면 됩니다. 온토리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그리고 얼마나 자기를 아낀,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신장 디톡스하고 그다음 에이팝토시스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정리를 좀 이제 우리 가족분들이 딱 머릿속에 남을 수 있게 좀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이제 좀 긴 시간 동안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도 있고 좀 어려운 얘기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거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신장 관리를 잘 해주면은 몸속의 환경이 깨끗해지고 그러면 이 에이팝토시스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안정되게 조절이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건강해지는 방식이 되고요. 또 이 건강이라는 것이 선순환이 일어나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어떤 스트레스에 또 대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점을 사실은 어디를 잡느냐는 개인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약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한 가장 첫 번째가 신장 관리를 잘 하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저하고 이창희 약사님하고
조금 이제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익한 이야기를 해주신 약사님께 감사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저 가지고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는 이야기 온토리 의학살롱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